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5강 시간으로서 3. 시험의 시행공고 4. 자격증의 교부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시행공고 1. 시험공고 및 응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공고는 일단 예정시험일 공고하고 본시험 공고 둘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정시험일, 미리 알려준 거, 시험일을 미리 예정해서 알려줍니다. 공고, 예정시험일 등의 공고. 시험 시행 기간장, 국장 또는 지도지사를 말합니다. 시험 시행의 기간장은 예정된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 이때는 예정된 거니까 계략적인 사항입니다. 계략적인 사항 등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며칠까지? 2월 28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자, 2월 28일까지 공고하는 이유는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준비, 날짜를 미리 알려주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 일시를 이때 알려주는 계략적인 사항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시험 일시가 들어갑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시험 보는지 알려주고, 또 하나는 시험 보는 방법, 1차, 2차 동차인지 따로 1차 따로 2차 따로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다시 정시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시험 일시가 나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개입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시하고 방법, 이런 중요한 사항을 계략적으로 알려주는 게 예정 시험일 등의 공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의 공고입니다. 시험의 공고. 공고는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이죠. 자, 필요한 사항.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이 며칠 전? 90일 전까지. 자, 90일입니다.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에 다 떠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관련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다든가 인터넷에 그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차 시험 보는 날짜, 2차 시험 보는 날짜, 물론 동차지만 그 합격자 결정일, 그리고 시험 응시 접수하는 날짜 이런 게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공고, 시험 예정 시험일 공고는 2월 28일까지고 시험의 정식 공고는 90일 전. 근데 관행적으로 제가 쭉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시험 공고는 한 7월 16일에서 18일, 7월 중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월 중순에 관행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만화공인중개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8월 달에 일괄해서 개정된 부분을 다 8월에 제가 올려놓습니다. 8월에 업로드, 우리 교재에서 몇 페이지 몇 부분을 수정하라고. 그 수정된 분을 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빨간 볼펜을 딱 들고 교재에 수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 하고 감이 와요. 8월달쯤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정 부분을 제가 올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라벨 같은 거 붙여놓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 부분만 따로 정리하는 것도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8월 전에 7월, 6월, 5월 되면 개정 부분 올려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괄해서 제가 8월에 올려드리니까 좀 참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법령 개정이 아주 방대하게 일어나면 그 뭐 4월이든 3월이든 제가 올려드리지만 그 법령 개정이 부분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8월 달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다음 응시원서입니다. 응시원서. 자, 응시원서. 내가 시험을 보려면 응시원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자, 응시원서. 자, 먼저 제출을 해야겠죠. 응시원서를 제출을 하고, 어떻게 응시원서를 제출하냐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 현재 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산업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시험 클릭한 다음에 응시 접수를 할 때 한 32,000원, 한 3만원 내외입니다. 그 돈을 계좌 이체를 하든 뭐 카드로 결제를 하든 뭐 핸드폰 결제를 하든 자기가 결제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제를 하면 시험 응시 번호 이런 게 다 나와요. 시험 장소도 자신이 원합니다. 자기 집 근처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해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그 시험 응시 기간에 시험 응시를 인터넷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제출해야 되고 또 시험 응시를 했는데 응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래서 응시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 반환해 주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응시수로. 이 응시수로를 내면 시험보는 감독관 수당도 줘야 되고 그 시험 장소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보는데 그 학교에 대한 대우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응시수를 그래서 내는 겁니다. 그 시험지 인쇄할 비용 같은 거 다 여기서 차감이 되니까요. 반환 기준이 되는데 시험 시행 기간장은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가지 규정이 나옵니다. 이게 5가지. 첫 번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자, 과납하거나 잘못 낸 거예요. 자, 그 이상 낸 경우 다 전부 반영해 줍니다. 두 번째는 시험 시행계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자, 시험 시행기간에 귀책 사유, 이 귀책, 책임지는 사유가 누구에게 있다? 시험 응시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험 시행기간이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돌려줍니다. 자, 세 번째.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자, 응시원서 접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접수 기간. 이 접수 기간에 응시했다가 그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해 줍니다. 전부를 반환해 주고. 자, 네 번째. 자, 응시 접수 지났어요. 자, 응시 원수 접수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자, 마감일이 지나고 마감일의 다음 날이에요. 마감일 플러스 다음 날. 이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때는 100분의 60. 아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100%다 줬지만 이때는 100분의 60이면 60%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7일 이내에는. 자, 5번째. 사회에서 정한 기간, 또 사회에서 정한 기간이니까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도 7일 이내가 아니라 그 7일 이후부터죠. 7일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시행하는 시행일이 있으면 이 시행일에 10일 전까지죠. 네, 전까지. 10일 넘어가면 안 돼. 11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몇? 50이죠. 50. 100분의 50을 반환합니다. 그럼 교수님 10일이 지나면요. 반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규정이 없잖아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려면 접수를 철회하려면 시험 시행이 10일 전까지는 접수해야 반일에도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사정, 어디 아프다든가 시험을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는 거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돈 요거 몇만 원 아까워서 뭐 취소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벌써 100%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8월 중입니다. 보통 이 시험 시행일이 공고가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응시할 때 반드시 응시하고 시험 보는 날 반드시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날 합격 발표를 틀 것이다. 나는 이런 신념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거 안 되면 반환받아야지 100% 떨어져요. 그런 정신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격증의 교부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증의 교부 1. 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합격자의 결정.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그러니까 시험 합격자의 결정도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합격자의 결정 둘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각 과목입니다. 40점 이상, 그리고 전 과목 평균, 평균입니다. 전 과목 평균 몇 점 이상?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자, 2차 시험 역시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도 1차 시험과 같다. 네, 1차 시험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발 인원을 예정 공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발 인원을 예정 공고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평균 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의 교부. 1. 합격자 자격증의 교부. 자, 합격을 하면, 자, 합격자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합격자 자격증은 어떻게 교부하는가? 자, 합격자 자격증 교부. 시험 시행 기간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먼저 시험 시행의 기간장. 자, 시험 시행 기간의 장입니다. 시험 시행의 기간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데는, 자, 합격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고를 해야 하죠. 예, 공고를 합니다. 자, 공고하는 사람은 시험 시행 기간장이었고, 두 번째, 이제 교부하는 겁니다. 바로 시도지사가 교부를 합니다.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교부하여야 한다. 예, 법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 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교부를 알아봤고, 다음은 자격증의 재교부. 자, 자격증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교부. 어떤 경우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 이런 경우는 재자 다시 교부한다는 얘기니까 잃어버렸거나, 자,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자, 못 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거는 분실세가 현재 없다는 얘기고, 못 쓰게 된 것은 뭐 파손됐거나 찢어졌거나 불에 탔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 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어떤 경우에 이제 결격사유가 있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거.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3년. 취소된 후,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즉 3년이 넘어가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니까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만, 가격이 취소된 후, 자격 취소된 후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자격증의 양도대여 등의 금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대여의 금지. 먼저 의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양도, 대여는 하면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도 대여하는 것도 안 되지만 양수 빌리는 거죠. 또는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입니다. 이건 형사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대여 절대 금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사명칭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게 공인중개사라는 이 명칭과 관련됐습니다. 공인중개사.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사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뭐 공인중개인 뭐 이런 식으로 묘하게 유사한 걸 써요. 공인중개사라고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인, 공인중개업자 이상하게 유사한 명칭을 써요. 그러면 이런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겁니다. 부측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문제가 되는 거는 부측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들, 부측 인정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들, 자,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쓰죠. 근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자고, 부측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부측에서 인정했다 뿐이지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없다. 명칭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사명칭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개인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부측인정 개업공인중개사예요. 부측인정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명함이나 출판, 인쇄, 광고 등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을 하면 이 사람들이 쓰면 안 되는데 뭐 공인중개인, 공인중개업자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벌이 엄해요. 그래서 유사명칭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명칭이에요. 이 명칭은 아까 유사명칭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유사하게 쓰니까 금지시킨 거고, 이 명칭은 중개사무소의 간판과 관련된 겁니다. 간판. 그래서 이 명칭은 이 사무소, 중개사무소하고 관련된 거예요. 사무소와 관련된 거.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쓸 때 두 가지를 써야 돼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든가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돼요. 부동산 중개. 또는 그러니까 두 개 다 써도 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써도 되고 그 안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거나 비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하면 역시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을 때.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측에서 인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분명히 개업공인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야. 자, 따라서 부측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거는 쓸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부동산 중개라는 거는 쓸 수 있잖아요. 명칭으로. 그래서 부측 인정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명칭 명칭의 아까 의인을 살펴봤고, 두 번째 5개 광고물. 자, 사무실 밖에 바깥입니다. 5개 광고물.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명 표기.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즉 5개 광고물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 밖으로 보여서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방법, 이거를 성명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방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 자 벽에다가 하는 간판입니다. 그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출입구가 있고 위에 벽면에 간판이 있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이렇게 밖에 이제 나와 있는 간판이겠죠. 건물에 이렇게 돌출돼서 붙어있어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자, 옥상에 이렇게 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옥상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간판에 벽면 이용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 누군지 이름 땡땡땡 표시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등록관청은 명칭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즉, 성명을 표기 안 했다든가 규정을 위반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대신 집행한다는 얘기죠. 강제 철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 자, 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 이거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를 말합니다.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부당한 표시 광고의 금지. 자, 부당한 표시 광고의 금지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자,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시 광고 역시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과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역시 금지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과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즉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 역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이 모니터링의 주체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둘,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5강 시간이었고 3. 시험의 시행 공부부터 6.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